예, 토론과 토론 좌장을 맡은 국성화입니다. 예,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소개는 금방 하는 것으로 대신하고요. 간단하게 오전부터 발표하셨으니까 발표했던 내용을 간단하게만 정리하고 순서는 질문 지정 토론자 분께서 질문을 하시고 바로 답변하시고 그 다음에 플로어에서 질문하실 거라든지 혹은 지금 온라인으로 와 있는 질문 내용을 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지영 교수님 강의 그 발표에서는 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체계적인 방법론, 특히 에디 모형이라든지 딕과 퀘리, PBR 모형 같은 것들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고 그 기반이 되는 철학적인 이론적인 그 변화까지도 같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특히 전시물을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것에서 관람자 참여형 그리고 학습, 지식 형성 이런 부분들이 강조되고 또 현재에는 사회적 책임이라든지 포용 부분까지도 교육 프로그램에서 강조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김연아 소장님께서는 어린이 박물관을 이용하는 연령적 계층이 어떠해야 되는가라는 기본적인 질문에서 시작하셨고요. 저학년을 대상으로 한 어린이 박물관이 꼭 저학년만 대상으로 해야 될 것인가라고 생각하시면서 이제 고학년인과 청소년 계층까지도 이용하는 곳, 특히 이제 모두를 위한 공간으로 하는 포용적인 공간이 되어야 된다, 어린이 박물관이 되어야 된다는 입장에서 사례까지 발표해 주셨습니다. 조상식 교수님께서는 독일의 문화 전통 정책의 철학적 역사적 배경 설명해 주시면 저희가 또 빌둥이라든지 제가 독일어를 잘 못해서 독일어로 교육이라고 하는 말까지 같이 용어 설명도 해주셨고요. 독일 문화 정책의 사례, 특히 베를린 청소년 청회에서 했던 프로그램 클라우드 같은지 또 최근에 디지털 혁신 같은 것들이 같이 도입되는 것까지 또 설명해 주셨습니다. 맨 마지막 발표하셨던 윤은지 교수님은 최근에 일본의 이제 변화인데요. 지역사회 연계라든지 디지털 기술 활용이라든지 포용성, 다양성이 강조되고 있고요. 이런 것들이 각종 사회 공동체 기관의 협업으로 이루어지고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아웃리치 프로그램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셨고 특히 지역과 협력한 박물관 창조 활용 지원 사업을 중점적으로 고찰하셔서 저희한테 사례를 제시해 주셨습니다. 예, 여기까지 간단하게 정리해 드렸고요. 제가 먼저 토론 첫 번째 토론이라서 저는 페이지 106페이지에 있습니다. 한 가지 죄송스러운 말씀드리면 제가 앞에 원고를 다 쓴 것들이 제가 제대로 잘 챙기지 못해서 저는 PPT만 갖고서 토론을 만들어서 발표했던 내용과 약간 다를 수 있어서 토론 내용을 조금 조정해 가면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손지영 교수님 책 같이 공유하셨던 책을 제가 대학원 강의 시간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잘 정리된 책이 사실은 없어서 너무 많은 도움을 받아서 그 내용들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 발표도 해주셔서 평소에 궁금했던 점을 몇 가지만 여쭤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이제 뮤지엄이란 말을 사용하셨었던 것 같은데 이게 이제 박물관이라고 하는 한국에서의 개념에서는 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다 다르게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박물관이라고 말을 사용하지 않으시고 뮤지엄이라고 총칭하셨던 것에 대한 질문을 한번 드려보고요. 두 번째 질문은 이제 사실 박물관 그 교육의 뮤지엄 교육의 변천에서 다양한 기원들 중에서 제가 몇 가지 사례만 처음에 봤었는데 더 많은 사례들을 제시하셔서 두 번째 질문은 답변 안 하셔도 될 것 같은 생각이 있습니다. 더 많은 사례들이 있었다고 생각해서 제가 적어놨던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패러다임의 변화라는 측면에서 이제 설명을 해주셨는데 패러다임 변화는 저는 조금 더 총체적인 변화가 아닐까 생각이 돼서요. 이렇게 개별적인 여러 사례들 이제 하나하나 사례들이 이제 합쳐진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어느 하나의 이제
관람자 전시물 기반의 인식과 담론이 관람자에서 생성되는 것으로 변하고 한 이런 다양한 것들이 여러 가지 이제 사회적인 것들을 합쳐져서 변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패러다임 변화에 대해서 한번 박물관이 교육적 측면에서 조금 더 설명해 주시면 어떨까 생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박물관 교육 이론 개발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여러 가지 이론들에 대해서 이제 관련된 부분들을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은 이 부분도 제가 여기 적긴 했지만 나중에 나온 자료에는 제 궁금증이 다 풀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이제 교육 프로그램 모형과 에디 모형 프로그램 모형으로 에디 모형하고 딕과 캐리 이런 모형을 설명해 주셨는데 사실은 에디 모형, 딕과 캐리 특히 딕과 캐리 모형을 적용하기가 상당히 까다롭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혹시라도 되게 정교한 모형인데 이런 정교한 모형을 사용할 때 어떤 효과적인 방법, 편리한 방법이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이어서 한 세 가지만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 질문 감사합니다. 사실은 제가 이제 질문을 보고 더 많이 배웠는데요. 우선은 첫 번째 뮤지엄 교육이라는 단어를 쓴 때는 저는 사실 개별 사례 같은 것들을 말할 때는 박물관 교육 또 미술관 교육, 박물관 미술관 그거를 용어를 쓰는 게 더 적절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이제 제가 요번에 맡은 것은 조금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방법론이어서 그것을 좀 더 이제 박물관 미술관 구분하지 않고 좀 더 포괄적으로 전체적으로 다 얘기를 하고 싶고 특히 이제 포용성이라는 것에 좀 더 중점을 둔다면 그거는 이제 박물관이나 미술관 일반론적인 측면에서 좀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저는 여기서는 이제 좀 더 두 개를 다 합해서 말을 하고 싶어서 뮤지엄 교육이라는 말을 썼었고요. 그렇지만 이제 개별 박물관이나 미술관 교육에서 접근하는 데 있어서 포괄성이나 이런 것도 포용성이나 이런 것들도 조금은 구체적인 것들은 좀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는 여기 연구 방법론으로서 조금 좀 더 포괄적으로 두 개를 다 합해서 접근하고 싶어서 이번에는 그 용어를 포함해서 그냥 박물관 미술관보다는 이제 뮤지엄 교육이라는 용어를 써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패러다임의 변화라는 측면을 말씀을 지적을 해주셨는데 저는 이제 이제 전시물 중심, 관람자 중심, 사회 반응 중심으로 한 거는 아까 앞부분에 제가 이제 이걸 설명하면서 조금 잠깐 언급을 했는데 이제 오하이오 주립대학교 교수로 있고 이제 박물관 미술관 교육 쪽에서 중요한 연구를 많이 한 다나 클레차의 책에서 요 개념들이 나와가지고 거기에 패러다임 변화를 했는데 조금 제가 생각하기에는 큰 교육의 관점에서 큰 흐름을 봤을 때 세계로 보면 조금 더 여러 가지 개념들을 조금 더 포괄적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초기에는 좀 전시물 중심으로 가다가 그 다음에 이제 관람자 중심으로 가고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더 사회 요구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이슈나 이런 것들을 해서 민감한 이슈나 아니면 박물관 미술관에 오는 사람들 중에 그동안 소외되거나 들려지지 않았던 목소리들을 반영하는 측면에서 세 번째 이제 사회 반응 중심 이렇게 구분을 했거든요. 근데 사실은 교육 패러다임을 할 때 이제 교수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좀 더 통합적으로 다른 여러 가지 틀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것들을 제가 이렇게 좀 찾아서 하는데 조금 또 제가 나름대로 혼자 정리하는 것은 좀 어려워서 제가 봤던 그런 문헌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세 가지로 한번 나눠서 보는 것이 조금 큰 그런 맥락, 변화하는 맥락 중에서 주요 흐름을 잡을 때는 좋지 않을까 생각해서 이제 세 가지로 좀 나누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질문에서 에디하고 디캐리 모형을 할 때 사실 저도 박물관 교실로 간 뮤지엄을 쓸 때
사실 에디 모형으로 적용된 것들은 좀 있었어요. 근데 이제 딕과 캐리 모형을 그 박물관이나 미술관 교육 프로그램에 적용한 사례들이 사실은 많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또 그 교육 프로그램을 짤 때 일반적으로 좀 박물관 미술관 교육에서 많이 쓰는 것들이 무엇이냐 했을 때 그게 또 저는 이제 큰 틀에서는 박물관 미술관 그러한 상황이나 전시물이나 이런 특성에서 차이는 있는데 또 교육학적으로 접근하는 것들도 또 있어서 필요한 것 같아서 두 가지 모형을 가지고 왔는데 딕과 에디 모형이 조금 더 많았고 딕과 캐리 모형은 좀 사실은 아주 소수였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적용할 때 이론적으로는 아니면 그냥 교수 학습 체제 모형에서 이제 이 두 모형이 가장 많이 전통적으로 쓰이는 모형이거든요. 그래서 교수 설계 즉 오는 그 박물관이나 미술관에 오는 어떠한 그 관람자를 조금 더 예측할 수 있을 때 그 특정 대상에 대해서 또 그들을 대상으로 했을 때 전시물이 이렇게 분석 가능하고 그들이 어떤 배경에서 올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이 예측을 가능할 때는 이러한 교육학적 모형이 상당히 도움이 될 거다 생각해서 교육공학에서 말하는 그 모형 중에서 가장 그 고전적이고 많이 쓰는 모형 두 가지를 가지고 와서 설명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모형을 갖고 이제 이거를 했는데 지적하신 것처럼 사실은 박물관 미술관 교육 모형을 적용한 현장에서 실제적인 모형 같은 것도 연구된 걸 보면 사실은 좀 지적해 주신 대로 문제중심 학습 모형이 사실은 제일 많이 나오기는 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렇게 교육학적인 모형, 교육공학 모형을 썼을 때는 학습자를 좀 더 면밀하게 분석하고 그들이 어떠한 교육적인 요구를 갖고 있는지 또 그들이 어떠한 환경에서 이러한 질문들을 하는지 이거를 분석하는데 조금 더 장점이 될 것 같아서 이제 요거를 조금 이상적이긴 하지만 제가 여기에서는 설명을 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양해 말씀드리면 손 교수님께서 다음 일정이 있으셔서 조금 일찍 일어나실 수도 있다고 하니까 질문을 지금까지 받은 질문에는 손 교수님께 향한 질문이 아직은 없거든요. 그래서 한 2, 3분 이내 질문이 여기 온라인에 오지 않으면 편하게 나가셔도 되겠지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고요. 지금 현재는 질문이 아직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온라인 보고 있으니까 질문해 주실 분은 빨리 해주시면 제가 그 시간에 맞춰서 먼저 질문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연아 소장님 발표에 대해서 국립민속박물관 이은미 학예연구관 선생님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국립미술박물관 이은미입니다. 어린이 모두를 위한 어린이 박물관이라는 김연아 선생님의 발표 잘 들었습니다. 박물관의 포용성이라는 개념 개념 아래에서 국내 어린이 박물관이 과연 모든 어린이를 위한 공간인가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특히 국내외 어린이 박물관의 전시 및 교육 운영 실태를 구체적인 수치와 현장 조사를 통해 비교함으로써 연령 불균형의 문제를 구체적으로 제기해 주셨습니다. 김연아 선생님께서는 어린이 박물관이 어린이 모두, 특히 연령적인 면에서 만 12세의 초등학생 교학년까지를 폭넓게 포용해야 함을 주장하고 계십니다. 이를 위해서 주요 국내 어린이 박물관 그리고 교육, 현장 조사 이런 것들을 굉장히 꼼꼼하게 해주신 점이 인상적이었고요. 그 결과 국내 어린이 박물관이 전시 정시 적정 연령은 만 9세까지로 해외의 만 12.9세보다 약 3년 낮다라고 이제 결과를 발표를 해주셨고요. 교육 영역에서는 상대적으로 연령 포용성이 높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아 그 다음에 저학년 위주로 교육이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밝혀주셨습니다.
이러한 선생님의 발표는 현재 국내 어린이박물관의 현실과 문제, 저희도 이제 어린이박물관에서 실제로 오랜 동안 일하면서 이 관람객 분포도에 관한 그 유아와 저학년 어린이가 많다는 현실을 저희도 체감하고 있는 그런 거기 때문에 정확하게 문제를 제기하고 계시고, 또 발표를 통해서 일정 부분 해법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 모두를 위한 어린이 박물관이라는 이 핵심적이고 중요한 담론에 전적으로 동의하면서 발전적 모색을 위해서 발표문을 읽으면서 궁금했던 몇 가지 질문과 논의점에 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왜 어린이 박물관에 저연령 어린이들이 많이 오는가? 제 선생님의 발표 내용 중에는 초등 고학년 소외의 원인이 어린이 박물관의 전시 기획이 저 연령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어서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발표자 선생님께서는 그 이유는 관람객 모집의 용이성이라는 현실적인 문제를 외면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이제 새롭게 개관할 어린이 박물관이 뭐 초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어린이 박물관에 대한 기대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어린이 박물관의 초창기를 돌아보면은 국립민속박물관 어린이 박물관 개관 전시는 초등학교 교과 연계해서 4학년 교과 과정과 연계해서 초등학교 4학년을 타겟으로 했던 박물관 전시고요. 국립중앙박물관 어린이 박물관도 마찬가지로 개관 전시는 초등학교 고학년을 대상으로 타겟으로 기획된 전시였습니다. 그런데 실제 현장에서 관람객 연령층은 처음에는 초등학교 고학년도 많았는데 해를 갈수록 초등학교 저학년 그리고 유아 관람객의 비율이 높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이번 발표문 토론문을 쓰면서 통계치를 보니까 명확하게 초창기에는 초등학생 고학년이 더 많았는데 어느 순간 이렇게 유아와 초등학교 저학년이 더 관람객이 많아지는 역전 현상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전시 기획의 초점이, 왜냐하면 주 관람층이 유아 및 저연령 어린이가 주 관람층으로 바뀌다 보니까 연이어서 새롭게 전시를 기획할 때 전시 기획의 초점 또한 저연령 어린이에 맞추어서 진행되는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관람객 모집의 용이성이라기보다는 주 이용자의 특성에 맞추어 의미 있는 어린이 박물관 경험이 이루어지게끔 수요자 중심의 기획이 이루어졌다고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또 실질적으로 초등학교 고학년 이상의 어린이들이 어린이 박물관에서 흥미를 잃는다는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연령 상한선 확대를 넘어서 각 연령별 어린이들의 인지 발달 단계, 학습 방식, 그리고 흥미 요소에 대한 보다 심층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초등 고학년은 저학년과 뚜렷한 발달상의 특징을 보이며 사회적 기대와 자기 표현 욕구가 강해지는 특성도 있습니다. 어린이 박물관에서 초등 고학년을 효과적으로 포용하려면 어떤 접근이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좀 구체적인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둘째, 어린이 박물관 교육에 관해서 또 마찬가지로 유아와 초등학교 저학년 비중이 높다는 분석을 해주셨고요. 이 분석은 좀 설득력 있게 해주셨습니다. 근데 좀 구체적으로 발표하면서 이제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긴 했지만은 예를 들어서 제시해 계신 연간 교육의 숫자가 교육 종수를 의미하는지 횟수를 의미하는지, 그리고 기관별로 굉장히 왜 편차가 큰지, 그리고 요즘은 교육 프로그램이 단순히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활동지 등 자기주도적 학습, 앱 등 아주 굉장히 다양한 교육적인 활동까지 포함하고 있어서 조금 더 세심한 조사와 분석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문제점으로 지적하신 어린이 박물관 교육에서 어린이 박물관 전시와 연계된 교육보다 모관 부설 어린이 박물관 그 본관 전시와 연계되는 비율이 높다는 점은
문제점이기도 하지만 반대로 생각하면은 오히려 우리 어린이 박물관이 그 모관의 전문적인 콘텐츠를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춰서 재해석하고 소개하는 중요한 매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가능성으로도 해석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실적으로 우리나라 어린이 박물관은 독립 어린이 박물관보다는 모관 부설 어린이 박물관이 많습니다. 이런 현실에서 어린이 박물관의 중요한 역할 중 하나가 모 박물관에서 어린이를 환대하고 어린이 교육의 중요성을 확장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모관의 상설 전시와 또 연계해서 교육 프로그램을 많이 운영하는 것은 박물관 전체 차원에서 어린이 박물관이 어린이를 환대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이런 생각을 해석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세 번째는 연령별 맞춤형 전시의 운영에 관해서 이제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이것은 사실 필연적으로 면적 및 예산, 인력의 한계라는 현실적인 제약과 맞물려 있기도 합니다. 이러한 현실적인 제약을 극복하는 방안은 어떻게 모색할 수 있을까요? 또한 이러한 현실적 제약 속에서도 포용성을 확장할 수 있는 현실적인 전략이 있다면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한번 같이 생각해 봐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넷째, 선생님의 발표문은 국내 어린이 박물관이 안고 있는 포용성 부족이라는 문제를 명확히 인식하고 또 이제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향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연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앞으로 조금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모두의 어린이 박물관이 되기 위해서는 연령 외에도 장애, 자폐, 느린 학습자 등 학습, 인지 특성, 또 다문화 배경, 사회 경제적 차이 등 굉장히 다양한 배경을 가진 어린이들을 포용하기 위한 노력도 필수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지금 현재 어린이 박물관이 유아와 저연령층 어린이들을 굉장히 포용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 안에서도 조금 더 세분화하게 신경 다양성이라든지 다문화 배경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좀 세심하게 배려해서 운영을 할 때 진정한 의미의 포용적 공간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며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네, 좋은 질문 감사드립니다. 선생님은 모르셨겠지만 제가 평소에 짝사랑하고 있었는데 오늘 질의까지 맡아주셔서 저도 역시 이 질의문을 읽어보면서 내가 이런 점도 좀 생각을 했어야 했구나 많은 것들을 배웠습니다. 일단 그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처음에는 초등학교 고학년을 타깃으로 어린이 박물관을 운영하고 있다가 점차 이 저학년 미취학 어린이들의 수요가 늘어나면서 거기에 맞춰졌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저는 그렇다면 왜 고학년 아이들이 박물관을 떠나는가에 대해서 어린이 박물관이 조금 더 고민하고 그들 역시 포용하는 정책을 이제는 어린이 박물관이 이제 한국도 안정기에 들어와 있고 세계 어느 어린이 박물관과 견주어도 손상이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는 그런 점까지 조금 더 앞서 나갔으면 하는 취지에서 이번 발표를 하게 됐고요. 그리고 이 사실 청소년기에 들어가는 막 사춘기에 접어드는 초등학교 고학년 아이들을 어린이 박물관으로 어떻게 끌어오느냐도 역시 저도 큰 고민거리입니다. 근데 이 아이들은 일단은 자기 자신과 연관된 것에서 조금 더 흥미를 많이 느끼는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예전에 전염병이면 지금의 코로나와 연결을 시킨다던가 지금의 학업과 예전의 학문 제도를 조금 연결시킨다든가 그래서 어쨌든 나를 중심으로 아이들이 나를 중심으로 조금 우리 사회와 역사와 문화를 좀 바라볼 수 있게끔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사실 이 문제는 제가 이 자리에서 이렇쿵 저렇쿵 이야기하기에는 너무 큰 주제고 우리 박물관에서 다 함께 머리를 모아서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제 짧은 의견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기관별로 왜 차이가 있는가라고 질문을 주셨는데요. 모관에 부설된 어린이 박물관일수록 교육수가 적었고요. 그리고 독립된 기관일수록
뭐 80몇 개까지 연간 운영되는 교육의 숫자가 많았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교육의 숫자는 횟수가 아니라 종수였고요. 이게 왜 이렇게 되느냐라고 해서 제가 여러 군데를 찾아봤는데, 일단 이 모관 부설 어린이 박물관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 박물관에서 교육을 진행하지 않고 모관 교육과에서 어린이들까지 교육을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것 역시 뭐 예산이라든가 인력 부족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어려운 점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많이들 운영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뭐 어느 박물관은, 어떤 어린이 박물관은 교육 종수가 딱 한 종류였거든요. 그래서 그게 뭔가 해서 봤더니 어린이 박물관 학교라 그래서 뭐 8주 정도 차로 길게 해서 연간 한 2회 정도 운영하는 그런 교육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기주도 학습 말씀하셨는데요. 박물관 홈페이지에 들어가면은 자기주도 학습할 수 있게끔 활동지도 올려놓고 뭐 QR코드라든가 뭐 AI 뭐 동영상들 많이 올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어떤 박물관에는 너무나 잘 구성이 되어 있고 또 어떤 박물관에는 정보가 하나도 없고 자기주도 학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런 편차가 있어서 이번 연구를 할 때는 자기주도 활동은 조금 제외하고 일관성이 떨어질 수 있어서 이렇게 했고요.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추후 이런 자기주도 학습만 가지고 또 하나의 어떤 논문을 만들어낼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지금 들었습니다. 좋은 소스 감사드립니다, 선생님. 그리고 모관 부설 전시와 연계되는 부분 말씀하셨는데 저도 너무나 동의합니다. 만약에 어린이 박물관 전시 연계 교육만 있다면 저는 이 자리에서 왜 모관 전시 연계 교육이 없어야 하나요? 라는 아마 그런 말씀을 드렸을 것 같아요. 그래서 둘 다 너무 중요한데 그 비중이 어린이 박물관이 너무 적고 모관으로 다 쏠려 있는 부분이 저는 조금 개선돼야 할 부분이 아닌가. 어린이 박물관에서도 충분히 그 연령대에 맞는 교육 콘텐츠를 만들어낼 수 있어야 하지 않은가라는 부분에서 그렇다면 조금 더 아이들이 풍성하게 모관 전시 그리고 어린이 박물관 전시와 연계된 프로그램을 두루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제약이 많죠. 특히 모관 부설 같은 경우 일단 면적이 작기 때문에 이 면적을 자잘하게 쪼개서 뭐 3, 4학년, 5, 6학년, 뭐 유치원 이렇게 할 수도 없는 부분이고 또 인력 부분, 또 예산 문제 같은 것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각 박물관마다 어린 박물관마다 고학년을 위한 어린이 전시가 조금 어렵다면은 순회 전시 형태로도 가능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어떻게든 이 어린이 박물관의 포용성을 위해서는 이 고학년 어린이들까지 조금 포용할 수 있는 이제 대한민국은 그런 수준까지 올라왔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박물관이 되기를 제 개인적으로 희망하면서 이번 발표를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선생님 지적해 주신 것처럼 뭐 다문화 배경, 느린 학습자, 장애 자폐 저도 매우 동감하는 이야기고요. 앞으로 어린이 박물관이 정말 이 모든 이 사회적인 약자, 관람 소외 계층을 위해 큰 일을 할 수 있게끔 저도 옆에서 많이 기도하고 미력하나마 조력이 될 수 있다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지 감사합니다. 예,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조상식 교수님 발표에 대해서 이성균 서울디지털대학교 교수님께서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예. 앞서 이제 여러 발표 주제 내용이 이제 박물관과 직접적인 그런 어떤 내용이라면 발표자 조상식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주어진 주제였기 때문에 그 독일 문화 교육 정책에 대한 그런 어떤 방향과 과제에 대해서 쭉 설명해 주셨습니다. 박물관과 직접적인 어떤 내용으로서 우리가 생각할 수 없다라고 하는 부분은 좀 말이 안 맞고요. 문화정책, 문화교육이라는 그 안에 박물관이 어떤 역할을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이제 독일이라는 국가는 어떤 문화 교육과 정책을 만들어 가고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주 충분히 설명을 해 주셨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겠지만 조금 딱딱하고 재미없는 분위기 속에서 저도 여기서 질문을 드릴 그런 어떤 내용은 많지 않기 때문에 조금 보강적인 측면에 있어서 제가 갖고 있는 그런 어떤 이야기를 들려드리면서 자연스럽게 그냥 질문 한 두세 가지로 이렇게 제시를 할까 합니다. 독일 같은 경우는 저도 이제 독일에서 공부를 했었지만은 아이들이 유치원에 가서 그 유치원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접하는 많은 그런 내용들이 어떤 학습을 요구하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 단순히 그 어떤 사회성 발달을 위한 놀이 문화로 이제 시작이 됩니다. 우리나라와는 좀 다른 부분들이 많이 있죠. 우리나라에서는 뭐 일찍이 그냥 외국어 교육을 먼저 실시하면서 자국 국어를 좀 늦게 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독일 같은 경우는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는 놀이를 통한 사회성 발달만 주로 합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초등학교 올라갔을 때 드디어 마침내 알파벳을 아베체데에프게 하나의 그 알파벳을 일주일 동안 그 알파벳이 들어가 있는 단어를 설명하면서 다양한 그런 사물과 그런 관련된 그런 내용을 가지고 초등학교 이제 들어가서 시작이 되는 그런 구조로 갑니다. 그러니까 놀이 문화에서 이제 교육으로 넘어가면서 이것이 문화 교육으로서의 그 어떤 연관성을 가지고 생각해 볼 수 있는 우리와는 좀 차이가 있는 그런 어떤 교육의 형태로 볼 수 있는데 여기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독일의 문화 정책 및 교육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먼저 역사적인 배경과 그 과정을 살펴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여러 가지 사안들을 이야기하셨죠. 그 가운데서 이제 역사적 근원에서 출발한 독일 문화가 교양 시민 계급이 중요시하는 교육의 개념과 문화 개념의 의미론적으로서는 서로 중첩되면서 빌둥의 개념을 인간과 세계 사이의 자발적이고 조화로운 상호작용에 기초한 인간의 전인적 발달을 의미하는 심미적 교육과 같다. 조금 길지만은 핵심적인 것은 자발적이고 조화로운 상호작용에 기초한 인간의 전인 발달. 바로 여기에 이제 핵심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초기에 어린이집에서부터 유치원에서부터 이제 초등학교 올라가면서 다양한 놀이 문화라는 것들을 통한 교육적 효과를 얻는 그런 어떤 차원에 있어서 더 많은 전인 교육에 대한 신경을 쓰고 있는 것이 우리와 조금 차이가 있는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죠. 자, 앞서 이제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이제 독일 부분에 대한 역사적인 그런 어떤 철학적인 의미를 설명을 들었는데 저는 조금 부가적으로 좀 말씀을 드린다면 현재 독일은 독일 내에서뿐 아니라 유럽 연합이라는 긴밀한 협력 관계에서 놓여 있기 때문에 연방 기본법의 문화에 대한 독일인들의 기본적인 사고를 이런 독일 연합의 그 어떤 정책과 여러 가지 긴밀한 협력 관계 속에서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151쪽에 이제 설명했던 것처럼 유럽 연합의 그 어떤 마스트리히트 조약에 따라서 문화 정책이 이제 처음 명시되면서 여러 가지 그 조항들을 만드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 문화의 다양성을 보존하고 후원한다. 이것이 유럽 연합이 갖고 있는 문화 정책의 핵심이요. 그것을 받아들인 독일도 그와 마찬가지의 기본적인 정책 이념을 통해서 이루어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유럽 연합의 조약 가운데서는 처음으로 문화와 관련된 구체적인 조항을 담고 있는 것으로서 유럽 연합 문화 정책의 시발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특히 문화를 통합의 핵심적인 수단으로 삼으면서 이것을 조약과 협정 및 입법을 통해서 정책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좀 크다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죠. 우리도 아까 조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다문화 사회가 점점점 확대됨에 따라서 이제는 우리가 단일 민족이다라고 이야기할 그런 어떤 시기가 이제 점점점 사라지고 있는 측면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랬을 때 유럽연합 속에서 다문화적인 성향들을 가지고 어떻게 통합을 이끌어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도 이제 고민을 해야 된다. 그래서 다문화 사회로 가는 길에 있어서 이 문화 교육, 어떻게 문화를 가지고 통합을 이끌어낼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을 앞으로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교수님께서 생각하고 계시는 부분이 있다면 한번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여러 가지 그 문화예술 교육에 대한 정책을 독일의 연방기본법에 따라서 이제 다양하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기에 핵심을 이제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문화예술 교육은 단지 문화에 관심이 있는 아동 및 청소년 교육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평생 교육적 관점에서 전생에 걸쳐 사회 참여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에게 있어서도 이제 다문화 사회로 간다라고 한다면 우리 국립민속박물관 성격에서 이제 조금 더 확대되어서 세계 그 문화 박물관이라는 것들이 조금 준비하거나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이러한 것들이 이제 우리가 독일 문화예술 교육 속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어떤 핵심적인 부분들로서 소개를 해주셨는데, 그런 부분들을 좀 더 강조를 하고 싶고, 뒤에 보면 이제 제가 덧붙여서 특별히 문화예술 교육을 위해서 문화 정책이 필요하다고 하는 독일의 힐데스하임 대학교 볼프강 슈나이더 교수의 그 어떤 소개된 문화 정책의 방향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문화예술 교육은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시각에서 다양한 그 시간에 문화적이고 예술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갖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교육과 문화 정책의 과제로 수립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독일 같은 경우에는 쿨투스 미니스터리움, 교육부라는 것, 이것이 이제 문화부, 빌둥스 미니스터리움에서 교육부, 이거의 합성화된 부분들로서 이제 많이 표현을 합니다. 주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겠지만은, 그래서 교육부가 교육뿐만이 아니라 문화와 관련되어서 모든 것들을 행하기 때문에 이 정책 자체가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그런 어떤 문화적, 예술적인 활동을 참여할 수 있게끔 유도하는 교육의 정책의 핵심을 이야기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그 교수님은, 볼프강 슈나이더 교수님은, 모든 사람들은 예술과 문화에서 제공되는 것을 통해 문화적 능력을 개발할 수 있는 기회를 얻어야 된다. 이런 기회를 정책적으로 잘 펼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독일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베를린시 청소년 청회에서 이제 그 문화와 관련된 프로그램 클라우드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시면서 문화시설 할인 우대, 여가활동 및 시설 제공, 여행 지원, 이런 부분의 영역들을 말씀하셨는데, 이러한 문화예술 프로그램이 추구하는 목표는 문화와 예술의 의미를 고취함으로써 교육적 경험뿐만 아니라 인성 함양에 도움을 줄 것이다라는 기대는 있다. 이런 어떤 그 프로젝트의 의미를 강조를 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문화 정책, 문화 교육의 방향을 우리도 충분히 감안해서 이야기할 수 있겠고, 이러한 문화적인 활동은 비단 박물관뿐만 아니라 교육의 전체 영역에서 우리가 다뤄야 할 부분이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그 발표하시는 조 교수님께서는 세 가지 쟁점에 대해서 제시하면서 이제 발표를 마치셨는데, 여기에 이제 궁금한 것이 하나가 조금 더 추가되는 부분이, 독일 문화 정책은 다른 사회복지 분야에서처럼 공공지출이 특징적이며 연방과 주정부 및 지역 공동체 사이의 긴밀한 협업을 통해서 촘촘하고 체계적인 그런 어떤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라고 이렇게 결론을 내리셨는데, 첫 번째 쟁점에 연방 국가인 독일의 국가 정체성으로 인해 연방 정부에게는 주정부 및 지역 공동체 사이의 갈등과 원심력을 조정 해결하는 것이 최대의 과제다라고 또 이렇게 제가 좀 이해한 측면에 있어서는 좀 차이가 있는 상반된 내용이 아닌가 싶어서 요걸 좀 그 말씀을 해주셨으면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쟁점에서 디지털화되어 가고 있는 환경 속에서 그 변화에 맞는 문화예술적 현시와 구상화 과제가 이제 우리가 새롭게 구축해야 할 문화 정책이다라고 이제 쟁점으로서 이렇게 제시하셨는데, 그럼 교수님께서는 이 시대에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우리도 이러한 문화 정책에 있어서 디지털화에 대한 부분을 어떤 방법을 가지고 어떻게 이 변화에 맞추어서 새로운 그런 어떤 내용들을 구축해 가야 할지에 대해서 개인적인 그런 어떤 뜻이 있으시면 한번 간단하게 소개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일단 굉장히 꼼꼼하게 읽어주셨어요. 그래서 요약도 잘 해주셨고, 의외로 이제 답변을 해드려야 되는 게 굉장히 많은데, 부담스럽습니다. 근데 일단 교수님 독일에서 이제 경험에서 출발 말씀하신 이제 놀이 개념,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놀이가 교육이라는 생각이 유럽에서 19세기에 등장하거든요. 우리 널리 알려진 프레벨이라는 사람이 이제 놀이, 왜냐면 귀족 자제들은 어릴 때부터 놀이를 안 시켰어요. 우리도 지금 그게 남아있잖아요. 그러니까 너 왜 놀지 않고 공부해? 이렇게 대립적인 걸 하잖아요. 근데 놀이가 교육의 출발이라는 그런 것도 독일에서, 유럽에서도 굉장히 오래된 전통은 아니에요. 근데 이제 이 질문 받고 이제 제가 생각한 게 앞에 이제 우리 발표자 김연아 이은민 선생님 좀 오간 이제 질문 중에 첫 번째 해당되는 거 연관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 박물관에서는 저학년층을 타깃으로 왜 하냐? 그래서 왜 어린아이들만 오게 하냐? 근데 저는 정책적으로 그게 잘못된 게 아니라 환경적인 요소를 못 이겨요. 사실 그게 뭐냐면 저는 입시주의 교육 같거든요. 그게 이제 소위 주지주의 교육인데 아까 말씀하신 이제 놀이라는 건 반주지적인 요소가 강합니다. 근데 애들은 고학년 되면 벌써 학원 보내야 되죠. 저희 큰딸 같은 경우 처음에 교육시킬 때 원칙적으로 애는 놀리자 막 이렇게 했어요. 근데 애가 어느 날 한 4, 5학년 된가 놀이터에 자기 혼자 있다는 사실을 알고 울고 들어왔었어요. 그게 이제 우리 환경적인 요소가 이제 한 가지고, 그다음 또 이제 우리 박물관 교육이나 이런 쪽에 큰 도전이 저는 디지털 환경이라고 보거든요. 이게 가장 큰 도전을 보는 게 실상 박물관이나 이런 공간을 통한 그 전시를 통한 이런 교육이 핵심이 사실은 감각, 그다음에 신체 관련적인 것, 그다음에 집단적 경험, 이게 큰 특징으로 봤을 때 디지털 환경은 이 세 가지를 다 뭉개버리는 환경이라고 봐요. 그래서 뭐 조금 속되게 표현하면 아이들이 5학년 넘으면 놀이터에서 사라집니다. 그다음에 부모들도 이제 컨트롤 안 하죠. 학원 보내든가 아니면 방에 들어가서 게임합니다. 이게 가장 큰 문제점 생각하고, 그래서 박물관이나 이런 공간을 갖춘 이런 전시시설이 디지털 환경에서 어떻게 변모하는가가 저는 핵심적인 과제라 저는 일단 던집니다. 저 어떻게 할지는 저도 잘 모릅니다. 그런 생각 해보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 교수님, 이성 교수님께서 가져오신 그 추가 정보가 이제 유럽연합, 93년에 나온 유럽연합의 문화 관련 요소인데, 그 유럽은 다행히 아까 제가 발표 속에도 얘기했지만 EU는 사실상 역사적으로 공유된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지역적으로 다양성을 인정한다. 그 다음에 문화적 유산은 공동성을 기반으로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다행히 저는 유럽에서 역사와 그 다음에 유산을 통한 어떤 갈등은 없습니다. 우리 동아시아 질서에서는 동북공정도 있고 이런 환경은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EU에 기반을 둔 이런 문화 정책이 유럽 각국에서 동등하게 할 수 있는 어떤 여건은 좀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근데 그럼에도 약간의 긴장은 있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독일은 독특한 유럽 국가예요. 굉장히 민족주의가 굉장히 강한 나라입니다. 다른 나라하고 달라요. 국적을 절대 안 줍니다. 너네 독일서 사는 건 허용할게, 단 국적은 쉽게 안 준다. 이런 프랑스하고 달라요. 프랑스에 동화되면 국적 줍니다. 예, 그게 좀 다른데, 그래서 이 유럽 연합의 이 문화 정책이 일단 현대에서도 긴장 관계는 있다. 아까 마지막에 질문 중에 이제 제가 문제 제기했던 것 중에 독일이 연방 국가인데 지방주의의 관계, 긴장 관계 있다. 그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전혀 달랐던 나라가 합쳐진 나라이기 때문에 지방 정부에서 요구하는 게 커요. 근데 문화 정책의 기본 개념은 연방에서 확실하게 구축하고, 그다음에 돈도 철저하게 연방에서 예산 책정해서 내려보냅니다.
그러니까 도네이션에 이런 데 기반을 두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공공재 지출이 특징이라 이런 말씀을 드린 부분 이제 그 함께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볼프강 슈나이더 교수님, 요 아마 교대 소속 교수님도 알고 계시는데 제가 인용을 안 했지만 이분이 이제 강조하신 게 그거 같아요. 학교 교육하고 독일이 제도가 굉장히 합리적이 돼 있거든요. 학교 교육하고 바깥 기관들하고 이제 분업이 이렇게 철저히 좀 돼 있어요. 근데 학교 교육의 민간 여러 아니 국경 관련 문화 기관들과의 연계 프로그램이 중요하다 이런 제언을 좀 하시는 그런 부분으로 전 이해를 좀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 독일 문화 정책이 공공지출 핵심이고 연방과 긴밀한 협력을 하고 있는데 상반된 부분이 있다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모순된 얘기처럼 들리죠. 근데 이제 그 아까 말씀대로 독일은 연방 정부에서 문화 국가라는 표 아래 국가 재정으로 철저하게 책정해서 내려보내고, 근데 이제 그렇게 보면 이제 굉장히 독일이 뻣뻣한 중앙 집권적인 국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독일이 또 의외로 각 지방 정부와 각 사회 요소의 자율권을 굉장히 부여합니다. 이게 독일 사회를 이해하기 참 어려워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한 가지 예가 독일은 대학들이 다 주립대학이거든요. 개념적으로 이 거버넌스가 주립대 형태로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법문을 보면 총장을 뽑아도 주정부에 보고를 하고 승인을 받고 통과되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굉장히 이게 뻣뻣한 체제잖아요. 근데 주정부가 각 대학에서 결정한 사항을 거부하고 돌려보는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각 요소들의 자율권과 그다음에 전문가 집단에 대한 그런 걸 인정을 좀 해주는 그런 문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돌아가는 방식하고 그 법령화된 거 조금 다른 측면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부분을 말씀하신 것 같아요. 일단 마지막에 그 디지털 산업 4차 산업혁명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은 제가 답변할 수 없는 과제인 걸로 보입니다.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맨 마지막 발표에 대한 토론인데요. 윤은지 교수님 발표에 대해서 최석영 교수님께서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예, 소개받은 최석영입니다. 윤 교수님의 아우리치 일본의 사례를 이제 분석을 하신 논문은 현재 일본의 그 박물관 정책 변화, 특히 2000년 이후에 그 국립박물관의 법인화, 지정관리자 제도에 의해서 전체는 아닙니다만 많은 국립박물관이 법인화됐고, 그리고 국립박물관이 독립행정법인화됐습니다. 우리의 박물관 상황하고는 정책하고는 상당히 질적으로 다른 방향으로 나가고 있는 상황이죠. 이러한 그 요동치고 있는 그 일본의 박물관 정책 변화 속에서 윤 교수님이 발표해 주신 몇 개 박물관 및 미술관에서의 아웃리치 프로그램 사례를 통해서 일본 사회의 문화 격차 해소를 어떻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가에 그 초점을 두고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일본의 2000년대 이후에 일본의 박물관 정책 속에서 아웃리치 프로그램 운영이 가지고 있는 또 다른 의미, 달리 말씀드리면 법인이 됐다라고 하는 것 자체는 국가로부터 예산을 이전과는 다르게 적게 받고 박물관 스스로 수익 창출을 해서
살아남아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최근에 제가 그 책을 좀 소개는 해드린 바 있습니다만 좀 제목을 좀 바꿔서 우리 국립박물관이나 공립박물관에게 그런 개념은 적용되지 않습니다만 일본의 경우는 은유적으로 박물관에게 돈을 벌어 쓰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하고는 상당히 방향성이 다른 것이지요. 근데 그런 측면에서 일본의 그 박물관 법에 의해서 규정하고 있는 요건 이것을 살펴보면 더더욱 심각합니다. 우리하고 비교를 했을 때. 다시 말하면 일본의 경우는 등록박물관이 있고 요건 기관으로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로서 상당시설이 있고 유사시설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의 경우는 유사시설은 미등록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80%가 넘는 퍼센티지를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하고 등록박물관을 비교해 봐도 우리는 뒤지지 않습니다. 숫자적으로. 근데 이런 상황 속에서 그러면 법인화가 됐죠. 그리고 등록박물관에는 학예사가 지금 현재 평균 2명 정도 있습니다. 그 통계를 내면요. 그러면 지금 윤 교수님께서 발표해 주신 이 문화격차의 이제 개념도 제가 한번 여쭙고는 싶은데 문화 소외하고는 약간 이제 다른 개념이겠지요. 이 문화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아웃리치 프로그램이니까요. 근데 이것을 운영을 하는데 역시 예산이 투입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측면에서는 그러면 이걸 통해서 수익이 창출될까? 라고 하는 측면을 고려하면 이건 약간의 퀘스천 마크가 이제 붙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런 면에서 오늘 윤 교수님이 주로 사례로 다루신 게 이제 국립입니다. 도쿄 예술대학도 그렇고 도쿄 교토 이제 교토 박물관의 경우도 그렇고 어떻게 보면 재정적으로 물론 이전보다는 압박입니다만 상대적으로 다른 공립박물관이나 여기에 비해서 압박이 상대적으로 적은 그 박물관을 사례로 설정을 해서 분석을 하셨습니다. 이것만 보면 일본의 아웃리치 프로그램을 통해서 문화 격차 해소를 위한 박물관의 노력에 대한 일반화가 가능할까? 다시 말씀드리면 이건 부익부의 현상일 수도 있겠다라는 측면에서 우리 잠깐 여기 이제 토론문에 썼습니다만 이걸 일반화 보편화시킬 수 있을까라는 측면 하나 좀 여쭙고 싶은 거고요. 그리고 이제 문화 격차의 경우 이제 접근 방법이 우리가 이번 학술 대회 주제인 문화 소외하고 다른 측면인데 여기서 말씀하시는 문화 격차의 물론 이제 소외도 일본어가 있고 격차도 일본어가 따로 있습니다. 그러면 이 두 개념은 이 두 단어는 개념 자체가 다릅니다. 또 달리 쓰고 있고요. 그러면 이 문화 격차라는 걸 해소하기 위한 박물관의 아웃리치 프로그램이라고 한다면
구체적으로 문화 소외자들을 위한 아웃리치 프로그램하고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그것도 궁금한 점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네. 먼저 죄송합니다. 먼저 질문 감사드립니다. 먼저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지금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2000년대 들어서 이제 박물관들이 법인화가 많이 진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예산적인 측면, 그러니까 박물관의 수가 많은 만큼 그 안에서 진행되고 있는, 그러니까 운영적인 측면에서는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뭐 관람객 수부터 해서 이제 직원의 수부터, 그리고 소수 인원으로 진행되는 상당 시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각각의 기관이 갖고 있는 차이점들은 당연히 존재를 하는 부분이고요. 이거는 일본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와의 문제랑도 연결이 될 수 있겠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교수님께서 질문 주신 이제 아까 전에 제가 그 질문을 받고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 조금 적지 않은 충격을 받았는데, 박물관이 스스로 수익 창출을 한다는 부분에 있어서 이제 사실은 그 내부적인, 그러니까 예산적인 문제까지 들어가자면 이 사례 중심에서 이제 물론 다뤄야 될 부분이지만 저는 좀 다양성의 측면을 두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 국립박물관 중심으로 제가,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같이 엮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국립박물관을 중심으로 말씀을 해주셨다고 얘기를 했는데, 국립박물관을 중심으로 선정한 이유는 학교를 대상으로, 그러니까 제가 유형을 4가지로 나눴잖아요. 근데 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방문형 프로그램의 형식들은 거의 비슷합니다. 그렇다면 이 사례를 통해서, 비슷한 형식의 사례를 통해서 다른 메시지를 우리한테 줄 수 있어야 되는데, 교토국립박물관 같은 경우 기관은 크지만 그 안에서 진행하는 방문형 학교 연계형 프로그램의 특수성은 바로 인재라는 부분이 함께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아웃리치의 활동은 인재 육성 부분도 되게 포인트가 두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접근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해드리고 싶었고요. 그리고 그 외에 이제 제가 대상 확장형이라든지 복지 연계형 같은 경우에는 되게 작은 그런 지방에 있는 박물관 프로그램들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이제 지원 사업 안에서 예산을 받아서 이제 진행하는 측면이라는 부분에서, 차별성을 두고 활동하는 측면이라는 부분에서 사례 선정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일본 격차랑 이제 문해 소외 부분을 말씀을 주셨는데요. 사실은 저는 그 문화 격차라는 그 주제가 있기는 했지만, 그 문화 격차를 이제 좀 더 한 걸음 뒤에서 보면은 그 안에서 이제 문화 소외라는 그 사회가 갖고 있는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그걸 한 발 더 건너서 보면은 지역 소멸, 그리고 지역 소멸을 또 한 발짝 건너서 보면은 인구 구조의 변화라는 측면에서 봤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개가 안으로 깊숙이 들어가면은 어쩌면 다른 의미를 갖고 있기도 하지만, 결국은 사회적인 문제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큰 테두리 안에서는 이게 결코 떨어질 수 없다라는 인식으로 이제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하고 이 발표를 준비했다는 말씀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박물관이 일본에서 이제 법인화가 되고 뭐 예산적인 측면이라든지 스스로 수익을 창출해야 된다라는 부분에서는 뭐 그 내부적인 부분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일본 내에서 제가 느끼는 일본 내 박물관들은 사회교육 시설이라는 부분의 그 인식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그런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진행함에 있어서 이런 정책적인 지원 사업 안에서 예산이 들어가면서 이런 다양성의 시도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측면으로 여러분들이 조금 주목을 해주시면 감사하겠다라는 생각에 이 발표 내용을 준비했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교수님이 말씀해 주신 부분들에 있어서 이제 제가 이
토론문을 봤는데요. 이론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조금 미흡한 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이제 제가 사례 중심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은 이제 추후 더 보완해서 더 이렇게 튼튼한 설계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지정 토론은 다 마쳤고요. 이제 플로어하고 온라인으로 이제 접수된 토론 질문 사항을 한번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온라인으로 하나가 들어와 있고요. 조상식 교수님께 질문 하나가 있습니다. 이제 그대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독일은 학교와 학교 밖 교육에 대한 주관청이 구분되어 있다고 하는데 이점이 있을까요? 박물관의 교육은 학교 밖 교육으로 그래서 청소년청에서 연계 문화사업 및 문화사업 정책 및 사업이 있는지 사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아까 말씀드렸던 답변 일부죠, 그죠? 그러니까 실제 학교 교육하고 학교 밖 교육을 이제 교육청하고 그다음에 청소년청을 이렇게 분업화되는 것은 독일적 합리성 같아요. 아주 전통적인 그렇게 그건 제가 말씀드린 거고 그래서 학교 밖 다양한 시설들에 대한 관할도 청소년청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베를린 청소년청을 제가 예시를 들은 거고 그다음에 이제 소외계층 아이들 같은 경우는 독일은 참 흥미로운 게 박물관이나 영화관 이런 데 입장할 때 그 청소년 아이들 주머니 속에 아버지 집안의 그 소득 증빙서가 있어요. 그걸 제출하면 거기에 맞게 할인을 해줘요. 그러니까 보편복지에다가 플러스 이제 소외계층에 대한 배려도 있는 거죠. 그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플로어에서 질문 있으시면 손 들고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잘 플로어가 안 보여서 그런데 없으신 것 같은 생각은 있는데요. 맞죠? 예. 예, 그러면 이제 예정된 시간이 거의 다 돼서요. 종합 토론을 마치도록 할 텐데요. 이제 오늘 문화소외계층 아동을 위한 포용적 전시 교육이라는 주제 아래서 문화 향유 기회가 어떻게 고르게 제공될 수 있는지를 다양한 이론적 배경하고 외국 사례, 그다음에 국내외 사례들을 중심으로 해서 많은 말씀하고 토론이 있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